자, 그러면 이렇게 우화형하는 IS 곡선을 케인즈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통화주의자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케인즈가 생각하는 IS 곡선은요. 자,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보는 입장이 케인즈입니다. 반대로 통화주의자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자율과의 국민소득과의 관계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국민소득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준다고 봐요. 왜냐면은 케인즈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굉장히 불황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뭐 국민소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그렇게 케인즈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국민소득에는 이자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자율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그 IS 곡선의 기울기를 크다고 보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IS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굉장히 기울기를 가파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케인즈는. 그러니까 이 케인즈가 생각하는 IS 곡선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국민소득이었고 이게 이자율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자율이 R0였고 그때 국민소득이 R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R0에서 R1으로 이자율을 인하했다고 쳐봅시다. 좀 많이 인하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조금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내린 다음에 통화량을 늘려서 국민소득을 조금 더 많이 늘려보려고 R1으로 내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요. R0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은 Y0에서 Y1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굉장히 조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아무리 많이 내려봤자 국민소득 증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IS 커브를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케인즈의 생각인 거고요. 자, 그러면 통화주의자가 생각하는 IS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인즈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가파르다고 봤었지만 통화주의자들은 IS 곡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굉장히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통화주의자들은 이자율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표현을 갖고 와서 쓰면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국민소득에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IS 곡선을 굉장히 완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케인즈하고의 차이점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기존에 이자율이 R0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소득이 Y0였겠죠? 근데 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R0에서 R1으로 이자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자율에 따라서 변화하는 국민소득은 Y0에서 Y1으로 이만큼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IS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각자 보는 것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LM 곡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LM 곡선은 뭘 뜻하는 거냐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룰 때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의 궤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M 곡선도 마찬가지로 X축은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거고요. Y축은 이자율을 나타내는 건데 아까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을 얘기를 했다면 LM 곡선은 화폐 시장을 설명을 하는 거다. 화폐 시장. 자, 그럼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거는 당연히 화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화폐 수요부터 봅시다. 화폐 수요는 화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폐 수요는 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화폐 수요는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냐면 국민 소득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면 화폐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 LM 곡선은 IS 곡선과 다르게 우상향을 하는 곡선입니다. 자, 그럼 왜 우상향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국민소득이 올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쓰고 싶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화폐 공급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폐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화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올라갈 거고요. 그 화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 화폐를 빌릴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올라가는 정비례의 관계를 정비례는 아니고 비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LM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M 곡선은 우상향을 한다. 일반적으로. LM 곡선은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인즈도 당연히 우상향한다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통화주의자도 우상향한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케인즈가 생각하는 LM 곡선과 통화주의자가 생각하는 LM 곡선은 다르게 생겼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IS 곡선과 마찬가지로 뭐에서 이견을 보이게 되냐면 기울기에서 이견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 자, 케인즈가 생각하는 LM 곡선의 기울기는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낮은 LM 곡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케인즈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화폐 시장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이자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화폐 수요랑 이자율의 관계도 그렇게 크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자, 원래가 R0 그리고 자, Y0 상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Y0에서 자, Y1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많이 증가했다고 쳐보자고요. Y1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때 이자율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찔끔 오르네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도 그거에 맞춰서 이자율은 굉장히 소폭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케인즈이기 때문에 LM 곡선 자체가 굉장히 기울기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LM 커브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화폐 수요와 이자율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 변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LM 곡선 자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켄지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죠. 자, 그럼 아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존의 Y0, Y1이었죠. 그쵸? 자, 근데 국민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Y1으로 증가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조금만 증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그만큼 화폐 수요가 늘겠죠. 그쵸? 자, 근데 자,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주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굉장히 많이 대폭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만큼 증가했는데 얘는 이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소득 Y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가 생각하는 LM 커브, 그리고 통화주의자가 생각하는 아이스 커브, 그리고 케인즈가 생각하는 아이스 커브, LM 커브는 기울기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LM 커브와 아이스 커브가 결정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랑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3페이지로 가보면 재정정책에 대한 케인즈와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재정정책에 대한 케인즈와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를 자, ISLM 곡선을 그려보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인즈가 보는 견해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케인즈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봤었죠? 굉장히 가파르다고 봤었죠. 자,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하다고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IS의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랐었죠.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하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자, IS와 LM 곡선이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만들어지는 국민소득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모두 균형을 이루는
균형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결정되는 이자율이 R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한번 실시해 볼게요. 자,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렇죠. IS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IS 곡선이 이걸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로에서 IS1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은 IS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I1으로.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새로운 균형점은 Y1이 되는 거고, 새로 만들어지는 균형 이자율은 R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국민소득 한번 보면은 움직인 게 Y0에서 자, Y1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대폭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재정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갔는데 자, 소폭 상승하는 거에 그쳤죠. 그리고 케인즈 입장에서는 이자율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국민소득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정정책 실시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대폭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재정정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통화주의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통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 IS 곡선의 기울기, LM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IS 곡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완만하다고 봤었죠.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IS 곡선은 굉장히 완만하다고 봤었고,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자, 가파르다고 보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국민소득 그리고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재정정책을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0에서 IS1으로 재정정책을 실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 위로 올라가겠죠. 자, IS1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균형점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Y1이 되는 거고 R1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IS 곡선이 꽤 많이 움직였잖아요. 재정책을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Y1에서 Y0에서 Y1으로 굉장히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폭 올랐죠. 자, 반면에 이거에 따라서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대폭 올랐어요. 이자율이 대폭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재정정책 실시를 따라서 자, 영향을 받는 국민소득은 굉장히 소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통화주의자들이 집중한 거는 뭐가 굉장히 는 거냐면 이자율이 대폭 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구축 효과는 뭐냐면 이자율이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통화량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축 효과의 뜻은 뭐냐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재정 정책이 되겠죠.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효과. 요거를 구축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써서 재정 정책을 실시했지만 국민 소득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재정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쓴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얻은 효과는 뭐냐면
국민소득은 찔끔 늘고 이자율은 대폭 느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늘어나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빌리는 돈이 대가가 커지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소득을 낮추게 되면서 그나마 늘었던 국민소득까지 없어지는 효과를 구축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정책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케인즈는 재정책을 좋아했지만 통화주의자는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금융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책으로 가서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면 금융정책에 대한 이제 통화주의자와 케인즈와의 견해가 나와 있죠. 이건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금융정책을 중시했던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화주의자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봤었죠? 좀 전에 봤었죠? 굉장히 완만하다.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자, 그럼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IS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하고요.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균형 국민소득 그리고 균형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한번 실시를 해보는 거죠. 금융정책은 어떤 곡선이 움직이는 거냐면 LM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LM0에서 LM1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금융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LM1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새로운 균형점이 생성이 되겠죠. Y1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R1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소득은 어떻게 됐죠? Y0에서 Y1만큼 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자, 대폭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금융정책을 실시하니까 국민소득은 굉장히 대폭 증가하고요. 이자율까지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활성화 효과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정책을 실시했더니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통화량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금융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당연히 케인즈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케인즈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었죠? 굉장히 가파르다고 봤었고요.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완만하다고 봤었죠. 그래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점은 이렇게 되겠죠. IS 곡선은 굉장히 가파르고 LM 곡선은 굉장히 완만한 이런 형태에서 균형 국민소득,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재정정책을 한번 금융정책을 한번 실시해 볼게요. 금융정책을 좀 바꿔주시고요. 자, LM0에서 LM1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실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Y1 그죠? 이렇게 되고 R1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자, 그럼 국민소득은 어떻게 됐나요? 늘긴 드네요. Y0에서 Y1으로. 근데 굉장히 소폭 증가를 해요.
그리고 자, 이자율은 어떻게 됐나요?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대폭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소폭 증가를 하는데 그쳤어요. 그리고 자, 케인즈는 이자율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작게 봤었죠.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소폭 증가를 하긴 했지만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뭐는 늘게 되냐면 통화량은 늘게 돼요. 그렇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겠죠. 자, 근데 그 통화량을 빌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은 감소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소폭 증가를 한 거를 실질 소득 감소분으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케인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IS 곡선과 LM 곡선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거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IS 곡선, 그리고 금융정책을 통해 움직이는 게 LM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X축은 국민소득, 그리고 Y축은 이자율에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곡선으로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를 지금까지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그냥 대학교 2학년 1학기쯤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해하고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쪽지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쪽지 시험을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쪽지 시험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쪽지 시험 볼 거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서 와서 시험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 등교 수업 때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등교하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쳐서 배웠던 재정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에 대한 쪽지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을 본 이후에는 이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의 발표 주제를 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면은 좀 더 좋은 풍부한 생기부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거를 잘 숙지해서 다음 주에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